오늘 소개할 책은 제임스 바이키의 파라오의 땅에서의 100년 발굴사입니다. 이제부터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바이키의 파라오의 땅에서의 100년 발굴사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한 세기 동안 진행된 이집트 고고학 발굴의 역사와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입니다. 저자는 초기 탐험가들과 학자들의 활동부터 고대 왕들의 무덤 발굴, 특히 투탕카멘 왕의 무덤 발견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례들을 생생하게 소개하며 독자들을 이집트 고고학의 황금기로 안내합니다. 이 책은 고대 이집트와 누비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기록이자 잊혀진 사원과 무덤, 신비로운 파라오들의 세계를 되살려낸 탐사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초반부에선 마리에트와 페트리 같은 선구적 고고학자들의 업적을 조명하며 이후 발굴이 점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텔 엘 아마르나에서 출토된 아케나텐 시대 유물, 델 엘 바흐리 미라 은닉처, 룩소르와 카르낙 신전의 해석 등 제18 왕조와 관련된 핵심적 발견들이 자세히 다뤄집니다. 이 책의 중심에는 하워드 카터와 로드 카나본이 이루어낸 투탕카멘 무덤 발굴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 발굴의 전 과정을 생생히 기록함은 물론 무덤의 구조와 유물, 이를 통해 드러나는 고대 이집트의 예술과 장례 관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도 제공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고고학이 단순한 유물 수집을 넘어 고대 이집트인의 삶과 사회, 종교, 예술, 공예, 문학 전반에 대한 통합적 이해로 나아갔음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무덤의 벽화, 장례용 가구와 장신구, 파피루스 문서, 평민의 생활 공간 등을 통해 고대 이집트인의 일상과 세계관을 섬세하게 재구성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발굴 기록을 넘어 인류 문명의 기원을 따라가는 장대한 역사 여정입니다. 피라미드의 신비, 나일강의 유산, 고고학의 진보에 매료된 이들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교양서이자 연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챕터 2의 샘플입니다. 챕터 2의 제목은 마리에트와 그의 작업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작품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에 큰 공헌을 한 남자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앞장에서 묘사된 목적 없는 추잡한 고대 유물 탐닉과는 달리 과학의 낭만주의 중 하나입니다. 마리에트는 크롬웰의 말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는 절대 멀리 가지 않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이집트와의 초기 인연은 마치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국을 발견한 키시의 아들 사울과 같았습니다. 1821년 블로뉴에서 태어나 고향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에 동행했던 학자 중 한 명인 드농의 소장품 중 훌륭한 이집트 석관을 마을 박물관이 소장하게 되면서 고대 이집트 연구에 매료되었습니다. 1849년 그는 루브르 박물관 이집트 부서의 조수수로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콥트어 사본을 구입하기 위해 이집트로 파견되었습니다. 비교적 사소한 임무였지만 종종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집트 땅을 밟은 순간부터 마리에트의 미래는 이미 그에게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고대 지리학자이자 역사가 스트라보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였던 멤피스의 신은 장인의 신으로 알려진 프타였으며 신성한 황소 아피스로 화신했다고 여겨졌습니다. 매번 아피스가 죽을 때마다 신의 화신에 걸맞은 모든 경건함과 화려함으로 사카라의 특별한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훗날 이집트 종교의 복잡한 신화 속에서 아피스는 지하 세계의 신 오시리스와 동일시되어 오시리스 아피스라고 불렸고, 그리스인들은 이 이름을 변형시켜 세라피스로 바꾸었고, 아피스 황소들의 무덤을 세라페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트라보는 이집트에 대한 기록을 쓰면서 이 고대 황소 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멤피스에는 모래가 가득한 곳에 세라피스 신전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많은 스핑크스가 있었습니다. 일부 스핑크스는 거의 완전히 묻혀 있었고 다른 일부는 부분적으로만 덮여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돌풍에 휩쓸릴 경우 이 신전으로 이어지는 길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에트는 콥트어 사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던 중
알렉산드리아의 한 정원에서 여러 스핑크스를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로에서 같은 유형의 스핑크스를 더 발견했고 기자에서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마리에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카라에 갔을 때 그는 모래 속에서 솟아있는 비슷한 스핑크스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주위를 수색하던 그는 오시리스 아피스에게 바치는 헌사가 새겨진 헌주 명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스트라보의 말이 떠올랐고 그는 자신이 고대 작가의 기록에 등장한 스핑크스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콥트어 사본들은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에트는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거의 은밀하게 몇 명의 인부를 모아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와 공작, 그리스풍의 조각상이 늘어선 길, 그리고 넥타네보 신전의 명판이나 스텔라가 모래에서 건져 올려졌고 저는 프랑스 정부에 제 성공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콥트어 사본의 연구를 위해 저에게 배정된 자금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발굴의 추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라페움의 발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마리에트의 특성을 잘 보여주며 원고를 사러 자신을 파견한 정부는 그가 모든 돈을 전혀 다른 곳에 썼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뻐할 것이라는 침착함을 보였는데 그 점이 특히 유쾌합니다. 몇 건의 양피지를 구입하는 대신 4년 동안 이어질 대규모 발굴 작업에 자금을 쓴 사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편지가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파리 관료들의 첫 생각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의 상사들은 이집트에서 상상도 못한 일에 돈을 쏟아부은 인물과 억누를 수 없는 에너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챕터 6의 샘플입니다. 챕터 6의 제목은 묻힌 왕족들입니다. 1881년의 발견 이야기는 발굴 역사에서 하나의 로맨스로 꼽히지만 그 공로는 과학적인 탐험가가 아니라 무덤 도굴이라는 은밀한 기술을 실천하던 현지인에게 돌아갑니다. 1876년경부터 21왕조 시대의 파피루스 및 기타 유물들이 출처 없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셰이크 압드의 농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왕가의 무덤 중 하나에 접근한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점차 쌓여갔습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관리국이 이 사건을 주시하게 되었고 의심은 압드 에르라술이라는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881년 4월 마스페로는 이 가문의 일원인 아흐메드를 직접 체포하고 케네의 제3주지사인 다우드 파샤 무디르에게 넘겼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미 2명의 무디르가 등장했지만 다우드 파샤는 그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말 그대로 천사의 편에 선 인물로 그려집니다. 1880년대 이집트의 정의는 서양인의 시선에서 보면 낯설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곤 했는데 마스페로가 다우드 파샤는 평소의 엄격함으로 조사를 수행했다고 짧게 기술한 표현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100년의 라메세스 시대 조사관들은 좀 더 직설적이었죠. 그들은 손과 발에 막대기를 맞았다. 하지만 실제로 현대 이집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온갖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흐메드는 무덤을 파헤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고작 작은 유물 하나도 함부로 손대지 못할 정도로 결백하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이 박해받는 순결한 희생자는 임시로 석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우드 파샤의 조사가 얼마나 강경하게 수행되었는지는 압드 에르라술 가문의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압드 에르라술은 비밀리에 무디르를 찾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털어놓기에 편리한 만큼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1년 7월 5일 이집트 고대 유물관리국을 대표해 에밀 브루그슈 베이가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우물 바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참회한 죄인 무함마드의 안내를 받아 하트셉수트의 유명한 사원이 있는 데르엘바흐리 근처 리비아 절벽 아래 외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 언덕을 기어오르고 높은 절벽을 넘은 끝에
그는 큰 바위 뒤에서 너비 약 6피트 정사각형의 어두운 수직 통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21 왕조의 아스템헤브 왕비의 미완성 무덤의 수직 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이야기는 그의 말로 직접 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파라오를 발견하는 경험은 나에게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었고 내 어깨에는 탄환을 가득 장전한 믿음직한 소총이 걸려 있었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카이로에서 온 조수 아흐메드 에펜디 케말뿐이었습니다. 그곳의 토착민 중 누구라도 만약 나와 단둘이 있었다면 기꺼이 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입원이 되는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나는 두려움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수직 통로가 정리된 뒤 나는 아래로 내려가 지하 통로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과학자의 용기도 그중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랍 밧줄에 몸을 맡긴 채 40피트 깊이의 수직 통로 아래로 내려가 어둠 속의 무덤 회랑을 탐험하는 이 과학자의 용기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를 생명과 빛의 세계에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인 밧줄을 위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가 찾고 있는 파라오들과 함께 영원한 침묵의 감시자로 남게 된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사람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모하메드의 회개심 혹은 차라리 다우드 파샤의 늘 일관된 엄격함에 대한 존경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건 그를 배신하지 않게 하였고 브루그 씨가 직면해야 했던 공포는 오직 그의 기이한 임무에서 비롯된 것뿐이었습니다. 곧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도자기로 된 장례용 곡물들과 금속 및 알라베스터 용기, 천과 장신구들에 이르렀고 통로가 꺾이는 지점에 이르자 수많은 미라관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으며 그 수가 너무 많아 나는 당황할 지경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횃불을 비추어 가능한 한 자세히 살펴보니 이 미라관들은 남녀 양성의 왕족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안내인을 앞질러 방으로 돌진했고 거기서 벽을 따라 세워져 있거나 바닥에 누워있는 더욱 거대한 미라관들을 발견했습니다. 금박으로 덮인 이 관들과 매끄럽게 닦인 표면은 내 흥분된 얼굴을 그대로 반사할 정도여서 마치 내 조상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정한 여왕 네페르타리의 관에 조각된 금빛 얼굴은 오랜 지인을 대하듯 나를 향해 미소 짓는 듯했습니다. 마스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도굴꾼들은 파라오들로 가득 찬 지하 묘소를 발굴해낸 셈이었다. 그 미라들 가운데에는 신왕국 시기의 가장 이름난 파라오들, 독립전쟁의 영웅 세켄 엔라, 아멘호텝 1세와 여왕 아흐메스 네페르타리, 투트모세 2세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투트모세 3세, 세티 1세, 그리고 19, 20 왕조의 가장 유명한 왕 람세스 2세와 람세스 3세, 21 왕조의 피네젬 1세와 피네젬 2세, 헨트타위 여왕, 네겜무트 여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왕족 미라들의 대규모 이장을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문제는 그 자체로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이상 한시라도 빨리 옮겨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도굴범들의 조직적인 공격 가능성이 커졌고 그렇게 되면 그 귀중한 보물들은 영원히 흩어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운반 작업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암벽 틈에 자리한 갱도 입구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왕들과 왕비들의 관은 거대한 크기에 비례하는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흐메스 네페르타리 여왕의 관은 길이만 3m에 달했고 이를 들어 올리는 데에는 무려 16명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브루그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아랍인 300명을 지휘하여 작업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들 모두가 도굴꾼이었지요. 관들은 하나씩 하나씩 지상으로 끌어올려졌고 토천과 깃으로 단단히 감싼 뒤 탭의 평원을 가로질러 룩소르에 대기 중이던 증기선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7월, 이집트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무려 6일 동안의 고된 작업 끝에 무덤은 마침내 비워졌고
이어서 박물관에 증기선이 도착하기까지 다시 3일이 더 걸렸습니다. 브루그 씨는 아마도 매우 초조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당한 전리품이라 여기는 보물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300명의 전문 도굴꾼들 사이에서 작업을 지휘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7월 20일 그는 마침내 귀중한 화물을 블라크 박물관에 인도하고 왕족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